여러분 한국을 복사해 놓은 나라를 아시나요? 맞습니다. 바로 우리와 형제의 나라 중 하나라고 하는 몽골인데요. 오늘은 몽골에서 성공한 그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칠판 앞으로 걸어가 조용히 마커를 들고 나서 뒤를 돌아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어 선생님 투무르 채책입니다. 여기 한국에서 불법 체류자로 8년간 열심히 일하다 강제 추방된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무슨 일을 겪었을까요? 잠시만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참여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공항 활주로에 바퀴가 닿는 순간 지난 8년 동안의 한국 생활이 영화 필름처럼 지나갔습니다. 착륙과 동시에 눈물이 핑 도는 걸 느꼈지만 억지로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며 꾹 참았죠. 사람들은 고향에 돌아오면 편안해진다던데 제게 울란바토르는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숨막히고 답답하고 도망치고 싶었던 곳이었죠. 지금 제 나이는 38이고 방금 저는 8년 만에 고향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하지만 그 8년의 세월은 평범한 시간이 아니었고 누구에게도 쉽게 말하지 못할 이야기로 가득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모든 시작은 아주 단순하고 흔한 꿈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는 한국 드라마를 보며 자랐습니다. 고등학생 때는 어머니 몰래 한국어 학원에 등록해서 밤마다 자음과 모음을 외웠고 친구들과 함께 드라마 대사를 따라하며 설레는 미래를 그렸죠. 그러던 어느 날 친척 언니가 서울에서 일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언니가 보내준 사진 속 한국의 거리는 마치 다른 세상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서울이라는 도시는 제게 현실이 아니라 환상이었고 언젠가 꼭 한번 가보고 싶다는 간절한 소원이 되었습니다. 결국 29살이 되던 해 저는 관광비자를 받아 인천공항에 도착하게 되었고 첫 일주일 동안은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명동 거리의 화려한 불빛, 밤에도 문을 여는 편의점,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세련된 옷차림, 그리고 말로만 듣던 서울의 지하철까지 모든 것이 놀라움 그 자체였고 저는 마치 제 인생이 새롭게 시작될 것만 같았죠.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관광비자의 체류 기간은 고작 90일이었고 저는 처음부터 한국에 정착하고 싶다는 욕심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비자가 끝나기 일주일 전 저는 강남의 한 식당 주방에서 일하는 몽골 출신 언니를 만나게 되었고 언니는 자신도 지금 3년째 불법으로 일하고 있지만 괜찮다고 말해주면서 저에게 한국에서 돈을 벌어 돌아가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 언니의 소개로 가락시장 근처 허름한 고시원에 방을 얻게 되었고 바로 그때부터 관광객이 아닌 불법 체류자로서의 삶이 시작된 건 말이죠. 처음엔 무서웠습니다. 언제 단속에 걸릴지 몰라 항상 머리를 숙이고 다녔고 누군가 말을 걸기라도 하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죠. 그러나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두려움은 생계 앞에 무뎌졌고 결국 저는 음식점과 세탁소 그리고 때로는 야간 청소까지 하며 온몸으로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몽골에서 아무리 아껴도 한 달에 20만 투그릭, 한국 돈으로 30만 원도 벌기가 어려웠지만 한국에선 이틀만 일해도 그 정도는 손에 쥘 수 있었어요. 게다가 고향에 돈을 보내면 가족들은 저를 자랑스러워했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단어는 점점 저에게서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체포된 건 어느 무더운 여름날 오후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출입국 직원들이 들이닥쳤고 저는 손에 끼고 있던 고무장갑도 벗지 못한 채 그대로 트럭에 실렸습니다. 그날 이후 변호사도 없고 설명도 없는 강제 추방 절차가 진행되었고 그렇게 저는 울란바토르행 비행기 안에 실려 돌아오게 되었던 겁니다. 누가 제게 물었습니다. 왜 한국에 불법 체류했냐고요? 저는 그 질문이 가장 잔인하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불법을 선택하고 싶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단지 살아보겠다는 마음뿐이었어요. 꿈을 품고 찾아간 나라에서 저는 정말 힘들게 일하며 돈을 모았지만 한국에서 지낸 세월은
제가 처음으로 무엇인가 꿈을 가질 수 있게 되었던 시간이었죠.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그렇게 강제 출국을 당해 돌아온 고향이 믿을 수 없을 만큼 변해 있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자마자 저는 두 눈을 의심했어요. 서울에서 보았던 차들, 서울에서 보았던 간판, 서울에서 보았던 브랜드들이 제 눈앞에 펼쳐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건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광경이었고, 지난 8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낯설고도 이상한 감정이 가슴 한가운데를 뚫고 지나가는 듯 했죠. 이곳은 몽골이지만 내가 기억하던 몽골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반가운 일인지 서러운 일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내가 외지에서 겪어야 했던 그 수모와 그리움, 그리고 그 억울함을 이 도시는 전혀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가 진짜 울란바토르가 맞나요? 제 입에서 나온 그 말은 단지 변화에 대한 놀라움이 아니라 지난 8년 동안 제게 주어진 인생 자체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공항 앞 택시 승강장에서 줄을 서는 동안에도 저는 멍한 얼굴로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간판과 건물, 차량과 사람들의 옷차림까지 모든 것이 마치 서울 어디쯤을 통과하는 듯한 생각을 안겨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택시에 오르자 기사님은 제 얼굴을 흘끗 보며 묻더군요. 그런데 제가 몽골 사람인 줄 알면서도 기사님은 몽골어가 아닌 한국어로 저에게 말을 했어요. 한국에서 오셨어요?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말이 반갑지도 익숙하지도 않았어요. 저는 몽골인이지만 외모가 한국인과 많이 비슷해 오히려 저는 그 말을 한국에서 들을 때마다 불안했고 늘 감춰야 할 것을 들킨 듯한 마음으로 모른 척 고개를 숙이곤 했거든요. 하지만 이곳은 몽골, 제 고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낯선 나라에서 들었던 말이 그대로 이곳에서 울려 퍼지고 있다는 사실이 혼란스럽기만 했습니다. 예. 방금 도착했어요. 몽골어로 조심스럽게 대답하자 기사님은 피식 웃으며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요즘은 몽골 사람들이 한국에서 다녀온 사람인지 아닌지 금방 알아요. 말투며 얼굴 분위기가 달라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이 여기 너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 말에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거리에 쏟아진 자동차들이었습니다. 번호판만 다를 뿐 차종은 모두 한국에서 봤던 차량들이었고 특히 포터트럭은 도로 양옆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길모퉁이 가게들 앞에는 치킨집 간판이 나붙었고 배달 오토바이들이 쉴 새 없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조금 더 들어서자 도시의 중심지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저는 말 그대로 숨이 멎을 뻔했죠. 이마트24, CU, 파리바게뜨, 설빙 같은 익숙한 이름들이 한글 간판 그대로 눈에 박혔고 바로 옆 건물엔 큼지막하게 쓰인 학원, 부동산, 피부과 같은 글자들이 거리를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간판 아래에는 한글과 몽골어가 함께 쓰여 있었지만 그 중심은 분명히 한국어였고 몽골어는 그저 부연 설명처럼 작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살 때는 저는 최대한 말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마트에서 누군가 한국말을 하면 순간순간 움츠러들었고 신분증을 사용해야 하는 일이 생길까봐 조마조마하며 살아야 했죠. 그런데 이제는 그 말과 그 글자가 이 도시에선 권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너무나 아이러니했고 동시에 어딘가 가슴 한편이 뿌듯함 같은 무언가가 생겼어요. 요즘은 한글 모르면 시장에서도 물건 못 사요.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조금씩 해요. 특히 아가씨처럼 한국 갔다 온 사람들은 인기 많지요. 기사님의 말이 가볍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차창 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수없이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이건 꿈일 거야. 내가 아직 한국에 있는 거야. 하지만 분명히 이곳은 울란바토르였고 제가 어릴 적 아버지 손을 잡고 시장을 돌던 바로 그 거리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거리의 구석구석까지 한국화가 퍼져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은 서울에서 본 것과 거의 같은 디자인이었고
안내방송도 몽골어와 함께 또박또박한 한국어로 흘러나왔습니다. 도로 표지판도 일부는 한글이 병기되어 있었고 벤치와 휴지통 디자인조차 서울 공원에서 보았던 그대로였습니다. 그제야 조금씩 실감이 났습니다. 8해 전, 저는 이곳을 떠나며 변화없는 고향이라는 한탄을 입에 달고 있었는데 이제는 제가 따라가지 못할 만큼 이곳이 변해 있었습니다. 그 변화가 단순한 외형만이 아니라 생활 방식과 언어, 사고방식에까지 스며들었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느껴졌죠. 기사님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사실 몽골은 한국이랑 가장 닮고 싶은 나라예요. 누구도 시키지 않았고 우리가 선택한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국에서 불법 체류자라는 신분으로 추방당했던 제가 이제는 한국을 동경하는 도시 한가운데에 서 있는 현실. 그 감정은 복잡했고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도 모르겠더군요. 택시는 이제 어머니가 살고 있는 동네 골목에 다다랐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던 그 오래된 시멘트 건물은 보이지 않았고 대신 눈앞에 펼쳐진 것은 고층의 반듯한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유리문으로 된 현관, 전자도어락, 어린이 놀이터, 택배 보관함까지 모든 것이 서울이었습니다. 제가 힘겹게 살아냈던 그 서울이 그대로 이곳에 옮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가 정말 내가 떠났던 몽골이 맞나요? 다시 한번 중얼거리며 두 발로 천천히 문 앞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마주하게 될 일들은 이 풍경보다 훨씬 더 놀라울 것이라는 걸요. 도착한 주소에 동네는 저에게 너무 낯설었습니다. 제가 떠날 당시만 해도 이 동네는 허름한 벽돌 건물과 먼지가 자욱한 도로뿐이었고 겨울이면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아 새벽마다 어머니가 난로에 불을 지피시던 기억이 생생한데 지금 제 앞에 서 있는 건 고층 아파트 단지였어요. 정돈된 화단과 잔디밭, 주차장에 줄지어 선 차량들까지. 한눈에 보기에도 서울에서 보던 아파트 단지와 다를 바 없었죠. 설마 여기겠어? 긴가민가한 마음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11층, 알려준 호수를 찾아 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 제 심장은 마치 처음 한국행 비행기를 탔던 날처럼 세차게 뛰었어요. 문이 열리자마자 가장 먼저 마주한 건 동그랗게 커진 어머니의 눈이었습니다. 몇 초 동안 말없이 저를 바라보던 어머니는 입을 막고 눈물을 터뜨리셨고 그 뒤를 잇는 아버지와 동생도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보다 이내 제게 달려와 안기셨습니다. 말없이 아주 오래도록요. 채채기가 왔구나. 우리 딸이 이제 왔구나.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고 어머니는 저를 꼭 껴안은 채 등을 토닥이며 울고 계셨어요.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잘 있었냐는 말조차 꺼낼 수 없을 만큼 가슴이 먹먹했거든요.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웠던 건 제가 처음 들어서는 이 집이 어쩐지 낯설지 않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주방 거실 장식장에 놓인 전기밥솥, 그리고 한국산 후라이팬, 냉장고 위에 올려진 김치통, 심지어 욕실에 놓인 샴푸와 바디워시까지 모두 제가 한국에서 일하며 땀 흘려번 돈으로 보내준 물건들이었습니다. 그제야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지만 그로 인해 우리 가족이 이렇게 잘 살고 있고 이 집 안 곳곳에는 제 8년의 흔적이 분명히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집 다 너 덕분이야. 내가 한국에서 보내준 돈 모아서 대출 끼고 아버지랑 샀어. 정말 고마워, 우리 딸. 아버지도 제 어깨를 다정하게 두드리시며 말했습니다. 그때 너만 아니었으면 우리가 아직도 그 허름한 반지하에 있었을 거야. 채채가 정말 잘했다. 잘 돌아왔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도 제 눈물은 멈추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보낸 그 8년의 시간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잘하고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그 말이 이 낯선 고향 집에서 이렇게 뜨겁게 다가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누나, 나 이번에 몽골 국립의대 합격했어.
동생 바트볼드의 말에 저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의대? 진짜로? 어머니는 자랑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웃으셨습니다. 내가 등록금 보태준 돈으로 좋은 학원을 다닐 수 있었고, 바트볼드도 내 덕분에 꿈을 이룬 거지. 이제는 우리 집안에 의사가 나오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말없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제게 고통이었고 끝내는 강제 추방이라는 낙인을 남겼지만 그 시간들이 이곳 울란바토르에서는 희생이 아닌 성공 신화로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제가 스스로 돌아온 게 아니라 잡혀서 끌려왔다는 사실을. 가족은 제가 보낸 돈에 담긴 피와 눈물의 무게를 알지 못했고 그 모든 시간을 훌륭했다는 말로 포장해 주었습니다. 그 말들이 고마웠지만 동시에 마음 한켠은 서글프고 쓸쓸했습니다. 저는 환영받았지만 제 진짜 이야기를 들려줄 자신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새하얀 침구가 깔린 아파트 작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 만든 세상 속에 낯선 손님으로 들어온 셈이구나. 다음 날 아침 창문을 열자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고 새로 포장된 도로에서는 차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어요. 전날의 감정이 채 가시기도 전에 어머니는 따뜻한 보리차와 함께 조심스럽게 말했죠. 채채가 오늘 바트볼드랑 시내 좀 다녀오지 않을래? 내가 집에만 있기엔 좀 아깝잖아. 너 떠난 사이 많이 바뀌었어. 한번 직접 보렴. 어머니의 말이 귓가를 맴돌았지만 한편으론 마음이 무거웠어요. 어쩌면 고향에서조차 다시 이방인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들었고 내가 살아온 지난 시간이 이 도시에서 무의미하게 흘러가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그래도 바트볼드가 환하게 웃으며 누나, 진짜 보여줄 게 많아. 놀라지 말라고 말하는 바람에 결국 신발을 신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오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거리는 어제 택시 창밖으로 얼핏 보았던 장면보다도 훨씬 더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오른쪽 건물 벽면에는 큼지막한 한글 간판이 붙어 있었고 삼겹살 전문점, GS25, BBQ 치킨, 한강 카페 같은 글씨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으며 그 옆에는 교복 전문점과 부동산 사무실 같은 간판도 보였죠. 그 모든 것들이 서울 시내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상호명과 동일했습니다. 길을 따라 걷다 보니 골목 사이사이로 들어선 상점들이 모두 한국 브랜드였고 편의점 앞에는 삼각김밥, 김치볶음밥, 떡볶이 같은 메뉴들이 진열되어 있었으며 가격표 역시 한글로 크게 쓰여 있었어요. 몽골어는 작고 흐릿하게 보조적으로만 적혀 있었죠. 저는 순간 이 도시가 몽골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잊을 뻔했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고 말했습니다. 정말 여기가 울란바토르가 맞는 걸까? 횡단보도에 멈춰 서 있는 동안 제 주변을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의 옷차림은 전부 한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스타일이었고 오버사이즈 맨투맨의 청바지, 화장법, 머리 모양까지 너무나도 익숙해서 마치 서울의 대학가 근처 거리에 서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어요. 특히 바트볼드가 데려간 카페는 더욱 충격적이었죠. 입구에 들어서자 은은하게 울리는 발라드 음악, 유리 진열장 안에 놓인 고급 디저트, 바리스타가 사용하는 기계, 그리고 메뉴판까지 모두 한글로 구성되어 있었고 주문을 받는 직원이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문 도와드릴게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순간적으로 몸을 움찔했어요. 분명 몽골어 억양이 살짝 섞인 한국어였지만 제가 한국에서 하루에도 수십 번은 들었던 말투였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반응한 것이었죠. 저도 모르게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라고 대답하자 바트볼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선 다들 그렇게 주문해. 한국어로 말하면 더 빨리 나와요.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주변을 둘러보니 대학생처럼 보이는 젊은이들이 3355 모여 한글로 적힌 교재를 펼쳐놓고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어떤 테이블에서는 한국 예능 프로그램이 스마트폰으로 재생되고 있었으며
벽에는 한국 연예인의 사인이 액자로 걸려 있었고 한류 팬미팅 예정이라는 포스터가 눈에 띄었죠. 카페를 나와 다시 거리로 나섰을 때는 전자제품 매장 앞에 전시된 냉장고와 세탁기, 에어컨 같은 가전제품들까지 모두 한국 브랜드였고 아이를 데리고 나온 엄마들이 손에 들고 있는 쇼핑백에도 한글로 적힌 상표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바트볼드는 요즘은 혼수 준비도 다 한국 스타일로 해요. 한국 제품 쓰는 게 신뢰의 상징이야라고 말했죠.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서울에서는 제 존재를 숨겨야 했고 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으며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두려움과 멸시를 동시에 견뎌야 했던 시간이 아직도 생생한데 이제 제 고향에서는 한국어를 쓰고 한국 제품을 쓰고 한국식으로 사는 것이 자부심이자 기준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 너무도 낯설게 느껴졌기 때문이죠. 그날 하루 동안 저는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되물었습니다. 이 도시는 정말 내가 떠나왔던 울란바토르가 맞는가? 내가 흘렸던 눈물과 땀이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가 이 거리의 한글 간판으로 나타난 것인가? 혹은 이 모든 것은 단지 나만 빼고 세상이 너무 많이 변해버린 것일 뿐인가 하는 생각이 계속 맴돌았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바트볼드는 조용히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누나, 나중에 나도 꼭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형들 말 들어보면 한국에서 일하는 게 진짜 멋지대요. 너처럼 되고 싶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거기에는 울란바토르의 별이 아닌 서울의 불빛이 떠 있는 것만 같았죠. 오후 햇살이 유리창 너머로 부드럽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바트볼드가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며 먼저 집으로 돌아간 뒤 근처에 보이는 한국식 카페에 혼자 들어왔고 그곳은 며칠 전부터 거리 곳곳에서 보아왔던 한국풍 인테리어와 음료 메뉴들로 채워진 그런 곳이었어요. 흰 벽, 우드톤 가구, 창가에 드리운 레이스 커튼까지 그 모든 것이 서울 홍대 어딘가의 조용한 골목 안 카페를 닮아 있었죠. 자리로 안내받아 앉는 순간 심장이 잠깐 멎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주문을 받는 점원이 한국어로 따뜻한 라떼 한 잔 드릴까요? 라고 물어보자 그 말투와 억양 목소리의 톤이 너무도 익숙해서 순간 머릿속으로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그토록 숨죽이며 살아야 했던 한국, 그리고 결국 마지막을 맞이했던 그날. 출입국 관리소의 철문이 열리고 나는 양손에 수갑이 채워진 채로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을 맞이했죠. 불법 체류자, 미등록 노동자, 외국인 범죄자. 그런 이름들이 한꺼번에 나를 덮쳐왔고 나는 그 철제 벤치 위에서 무너진 정신을 겨우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 앞에 마주 앉은 외무부 소속의 직원들은 그 누구보다도 정중했습니다. 한 명은 조용히 통역을 붙여 내게 지금 상황을 설명해 주었고 다른 한 명은 종이에 또박또박 내 집 목록과 절차를 설명하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죄송합니다. 절차상 이렇게밖에 할 수 없지만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따뜻하게 느껴졌는지 지금도 또렷이 기억납니다. 그들은 내게 물었습니다. 통장에 남은 금액이 제법 되는데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몽골 계좌로 보내주세요라고 말했고 그들은 확인 서명을 받고 나서 몇 시간 후 내게 송금 완료 영수증을 직접 건넸습니다. 거기엔 총 2천만 원 중 내가 모아놓았던 1,085만 원이 몽골 계좌로 정확히 이체되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죠. 눈물이 핑 돌았고 그 순간 저는 모순된 감정을 느꼈어요. 한국에 의해 쫓겨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는 끝까지 나를 사람으로 대우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비행기 탑승 직전 직원 중 한 명이 고개를 숙여 마지막으로 인사했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삶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그 인사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돌아서야 했지만 마음속에는 아주 조용한 고마움이 남아있었고 그 고마움은 시간이 흐른 지금 이곳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 이 순간에도 살아있었어요.
라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며 멍하니 거리를 바라보던 중 카페 입구 옆 게시판에 붙은 알림문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몽골 최대 한국어 학원 한국어 강사 모집. 유학 경험자, 능통자 우대. 그 문장을 보는 순간 가슴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탁 치고 올라왔죠.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가 그 공고를 유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A사 종이에 깔끔하게 정리된 내용 속에는 모집 대상, 근무 조건, 지원 방식이 적혀 있었고 맨 아래에는 볼드체로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우리는 단순히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이 아닌 한국을 이해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분을 찾습니다. 그 문장을 보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나는 지금까지 한국을 배우고 한국을 살아냈고 그 끝에는 쓰디쓴 결말도 경험했지만 그 안에 담긴 정과 질서, 배려와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그리고 그것을 나눌 수 있다면, 다시 한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고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핸드폰을 꺼내 지원 절차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력서를 다시 써야 했고, 유학 증명서를 준비해야 했고, 인터뷰를 보기 위한 신청서도 제출해야 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처음 한국 땅을 밟았을 때보다도 훨씬 더 단단하고 차분한 각오가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겪었던 그 한국은 나를 쫓아냈지만 동시에 나를 지켜주었던 나라이기도 했다. 이제는 내가 그것을 누군가에게 전할 차례라는 듯한 느낌이 들었죠. 이력서를 제출하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 한 통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고 화면을 바라보며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어요. 상대방의 첫 마디는 너무나 간결했죠. 투무르체책 선생님 되시죠? 면접에 합격하셨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숨을 들이쉬었고 간신히 떨리는 목소리로 네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대답했어요. 전화를 끊고도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고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무언가가 눈시울까지 밀려오더니 결국 눈물이 되어 흐르더라고요. 그 눈물은 억울함도 아니었고 슬픔도 아니었으며 이제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안도감과 조금은 늦었지만 나를 인정받았다는 뿌듯함에서 비롯된 눈물이었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저는 한국어 교사로서의 삶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원이 위치한 건물은 울란바토르 시내에서도 가장 번화한 중심지에 있었고 건물 5층 전체가 한국어 전용 교육관으로 운영되고 있었죠.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복도 양쪽으로 늘어선 교실마다 수업이 진행 중이었고 칠판에는 또박또박 한글이 적혀 있었으며 유리창 너머로 선생님의 설명에 집중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 배정받은 교무실로 들어가 담당 매니저와 상담을 했는데 매니저는 일정표를 내밀며 이렇게 말했어요. 채책 선생님, 선생님은 한국의 오랜 경험자시고 발음도 정확하시니 주중 정규반을 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전 9시 반 수업부터 시작해서 저녁 8시까지 수업이 꽉 차 있어요. 한 반당 평균 인원은 25명이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잠깐 귀를 의심했어요. 하루 종일 수업이 꽉 차 있다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다시 물었죠. 수강생이 그렇게 많아요? 매니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 대기자도 300명 넘습니다. 등록하고 싶어도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오는 학생이 많아요. 요즘은 한국어 못하면 취업도 어렵고 승진도 안 된다는 인식이 퍼져 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진지해요. 그냥 드라마 보려고 배우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직접 살아보겠다는 꿈을 가진 분들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울컥하는 무언가가 솟구쳤어요. 내가 숨기고 버텨야 했던 언어, 내가 한국에서 말할 때마다 눈치를 봐야 했던 그 말이 이제는 누군가에게는 살아가기 위한 필수 조건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하면서도 벅차게 다가왔죠. 며칠 뒤
드디어 제 첫 수업이 있는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 8시 반 학원에 도착했을 때 교실 앞 복도에는 이미 학생들이 줄을 서 있었고 손에 노트와 펜을 든 채 복습을 하거나 서로 조용히 단어를 주고받으며 연습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은 제가 서울 어학당에 처음 들어갔을 때 보았던 한국 유학생들과 너무도 닮아 있었고 그 순간 저는 이 사람들이 정말 진심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단지 언어를 배우러 온 것이 아니라 삶의 경로를 바꾸고자 여기에 온 사람들이었죠. 교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수십 개의 눈동자가 저를 바라보았고 책상에 단정히 앉아 있는 학생들 앞에 서자 순간 숨이 턱 막힐 만큼 긴장이 되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 교실은 더 이상 나를 검문하거나 추방하려는 곳이 아니었고 나를 기다리고 환영하는 자리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칠판 앞으로 걸어가 조용히 마커를 들고 나서 뒤를 돌아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어 선생님 투무르 채책입니다.